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인사이트 정철진입니다. 한 주간의 경제 이슈를 돌아보는 주간 경제인사이트 5월 첫째 주의 경제 키워드 지금 만나보시죠. 실은 작년만 해도 약간 어색하게 들렸는데 이제 MRO라는 말이 언론에서도 그렇고 아주 자연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 MRO라는 게 뭔지 좀 개념 정리를 해주시고 전 세계적인 글로벌 MRO 시장 한번 분석해보고 갈까요? 일단은 배는 만들 수도 있지만 네. 유지하거나 정비하거나 이런 과정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매우 중요하겠죠. 매우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메인터넌스라고 해서 유지하는 과정, 리페어라고 해서 수리하는 과정, R. 그러니까 오버홀이라고 해서 정비를 하는데 보통 시계 같은 것도 오버홀한다 그러면 굉장히 큰 정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 거는 전면적인 정비 이런 네. 얘기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사실은 이제 배를 만들면 배가 이제 흔히 말하는 수명이 다하게 되면은 폐선 처리를 했는데 그러한 방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유지 관리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결국은 배를 더 오래 쓸 수 있고 특히나 최근에 친환경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 새로운 기존의 배라도 새로운 어떤 장비 같은 것들을 달아야 될 필요도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원만하게 해주면서 배의 수명도 늘리고 규제에도 대응하게끔 하는 이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야기는 미국 군함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렇죠. 미국 군함들이 연식이 오래된 데다가 특히나 이런 MRO 수요가 굉장히 큰 것이 아니냐, 메인터넌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요가 굉장히 크다. 왜냐하면 미국에 이런 MRO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왜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느냐? 미국의 조선 산업 자체가 거의 이제 없는 상태랑 무너졌죠. 무너졌기 네. 때문에 이 MRO 자체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없고, 그러니까 조선소가 있어야 근본적으로 MRO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조선사들이 없는데 MRO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가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요. 이 성장 전망에 대한 지금 그래프가 나가고 있는데, 저건 전 세계 그렇죠? 예. 해군에 대한 겁니다. MRO. 그래프 한 2024년부터 한 2029년까지 한 2%대 성장은 하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깔려 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꾸준히 예.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MRO, M이 메인터넌스, 수리죠. R이 리페어, 수리. 예. 그다음에 이제 O를 잘 모르실 텐데 O가 오버홀. 오버홀이죠. 정비인데 완전히 정비하는 거. 그래서 MRO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요, 교수님. 특히 지금 미군의 미 해군이겠죠. MRO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오고 있고 무려 30년 동안 앞으로 40조 원 넘는 이제 군함 발주, MRO 사업 발주를 할 것이다. 미국 MRO만 좀 놓고 보도록 할게요. 미국은 정말 지금 심각한 모양이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해서 이제 위기 의식을 얘기하고 있고요. 사실 미국 해군이 당연히 중국 해군보다는 앞서는 전력인데, 그렇겠죠. 근데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것들, 항공모함 이런 것들은 당연히 미국인이 많고 이렇게 그런 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게 당연히 좋지만 그런 거 이외에 전면적인 군함 수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히려 중국의 해군에 비해서 밀린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밀린다? 그러니까 군함수가 부족하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중국이 여러 군데로 이렇게 배를 전함들을 펼쳤을 때 과연 막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좀 들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인가요? 예. 그다음에 더 문제는 어떤 거냐면 혹시나 이 배가 침몰을 하게 되면은 지금은 비슷비슷하지만 중국은 사실 이제 전 세계 조선 산업의 60%가량을 차지하는 정도로 기본적으로 군수 조선, 그러니까 일반 조선뿐만 아니라 군수 조선 산업까지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크기 때문에 배를 빨리 수리하고 새로 만들 수가 있는데 미국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조선업은 붕괴가 되었기 때문에 새로의 배를 만들 수가 없다라는 그런 큰 이슈가 있었고 이렇기 때문에 신규 함정 건설, 중국에 비해서 배의 숫자가 모자라는 이런 상황들은 극복해야 된다. 이런 게 43조가량 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을 정비해서 혹시나 이제 배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정비해서 쓸 수 있고 전시 상황에도 정비해서 쓸 수 있는 이러한 기반들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투자 비용이 한 11조 가량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군함 사업 계획이 나오고 있는데 295척에서 390척까지 굉장히 빨리 늘릴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너무 늘리는 거 아닌가요, 저거? 근데 이제 아무래도 결국은 지금 예전과는 달리 그러니까 냉전 시대를 돌이킨다고 생각하면은 군사력의 경쟁에서 떨어지면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이 오게 되고 군사력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는 수적이나 양적이나 질적, 그러니까 양적이나 질적인 측면에서 중국의 선박에 밀리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예. 배를 빨리 만들겠다, 조선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1,560조라면은 우리나라 뭐 GDP의 거의 뭐 75% 수준인데 이 정도까지 투입을 하면서 군함을 빨리 만들게 되고 우리나라 역시 이것에 대해서 좀 혜택을 입지 않을까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1,500조에는 신규 건조 플러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한 MRO 이게 다 합쳐져 있는 겁니다. 향후 30년간. 그렇죠. 미국이 신규 건조는 아예 꿈도 못 꾸는데 MRO도 거의 지금 불가능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어느 정도의 함께 협력을 외치게 된 건데 일본도 있잖아요. 물론 중국엔 할 수가 없고 이제 세계에서는 중국, 우리나라, 일본인데 우리 K조선을 저렇게 미국이 적극적으로 구해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뭐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중국은 가장 강력한 경쟁 국가이기 때문에 라이벌이죠. 결국은 군사적으로도 부딪힐 수가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쪽엔 맡길 수 없다. 네. 그다음 대안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일본의 조선소를 이용하는 것인데 일본에 러브콜을 보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조선 생산량이 우리나라에 비해서도 좀 모자라는 이런 상황들이거든요. 예. 그 말은 또 어떤 이야기냐면 일본의 어떤 캐파시티, 그러니까 생산 능력 자체가 이미 많이 차 있다. 우리나라 조선소들에 비해서 많이 차 있기 때문에 일본의 조선소들이 이 MRO 사업을 하거나 혹은 신규로 배를 만드는데 조금 역량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 해군을 도와줄 여력 없다. 예, 이미 수주가 다 차 있기 때문에 따로 뭐 건설을 하지 않는 한은. 그리고 특히나 이 조선 산업 같은 경우에는 인력 집약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인력이 어느 정도 용접공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이런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일본 조선사들이 인력을 그렇게 늘리지 않았다라는 뉴스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조선업 자체가 인력을 어느 정도 투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인데 일본 조선업 자체에서 인력을 늘리지 않다 보니까 생산 능력 자체가 굉장히 좀 제약돼 있다. 기본적으로 한국이 더 많이 생산하는 것들이 하나가 있고 일본이 생산을 늘리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셋 중에 우리나라밖에 답이 없는 이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MRO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미국만 MRO가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해군이라는 거는 다른 나라에도 좀 있으니까 다른 나라 MRO도 좀 우리가 진출했으면 어떨까라는 이런 기대감도 있겠고 특수선 같은 경우도 우리가 또 잘하지 않습니까? 겸사겸사 또 하나의 성장 동력으로 삼으면 어떨까요? 아무래도 한국 조선의 그 강점은 그러니까 사실은 뭐 중국 조선 산업은 일반적인 벌크선이라든지 좀 기술이 약한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한국은 LNG선이라든지 이런 특수선 분야에 있어서 중국에 비해서 기술 우위를 가지고 있고 고부가 가치 선박이 강하다 이런 얘기를 결국 돌려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군사용 목적의 선박이라든지 다른 특수선, 뭐 쇄빙선이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한국이 강점을 가질 수 있다라고 아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슈가 나오는 것은 한국 기업들이 결국은 필리핀이라든지 사우디의 군함 건조라든지 뭐 특수함 건조에 진입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함정 수출한 경험들이 또 쌓이게 되면은 이 경력이 되기 때문에 또 다른 나라에 수출하게 쉽고 그러니까요. 또 다른 나라에 수출하게 쉽고 이런 영향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필리핀에 뭐 함정 수출한 경험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의 호위함 같은 것들 수출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계속 산업을 발전시켜 나가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이 또 팔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MRO 사업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거든요. MRO가 배를 만들었기 때문에 정비를 해야 되고 필리핀이나 사우디아라비아가 조선업이 없기 때문에 그걸 그렇죠. 또 누굴 또 맡겨야 됩니다. 그걸 또 조선업이 없는 산업에서 정비를 하라는 것은 사실 그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걸 정비할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렇다는 이야기는 어떤 거냐면 배도 팔고 MRO를 통해서 지속적인 현금 흐름도 만들어내는 이런 경향성들이 강화될 수밖에 없다라고는 아마 크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우디에 해군이 있는데 함정 못하죠. 우리가 정말로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이 뉴스도 한번 팔로우업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캐나다하고 폴란드 잠수함 프로젝트 있었잖아요. 우리가 들어간다 뭐 하다가 약간 좀 주춤한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잠수함 우리 진출 사업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HD 현대중공업하고 흔히 말하는 하나오션하고 하나오션 뭐 예전 대우중공업이죠. 대우중공업이 이제 바뀌어서 하나오션이 된 건데 이 두 기업이 사실 잠수함 제조라든지 군함 제조에 있어서 가장 앞선 어떤 우리나라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캐나다에서 어떤 잠수함 수주에 나섰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다음에 폴란드도 최근 이슈가 있고요. 캐나다의 경우에는 원팀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 있잖아요. 잠수함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원팀으로 해서 흔히 말하는 콘소시움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콘소시움을 구축해서 잠수함을 수주하려는 전략들을 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폴란드의 경우에는 또 뭐 각자 입찰을 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그래요. 오르카 프로젝트. 오르카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폴란드도 잠수함이 필요하기 러시아의 접경지 때문에 잠수함이 필요하고 북해로 나가는 것들을 막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잠수함이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 하지만 이제 요번에는 개별적으로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폴란드는요. 근데 이 근본적인 차이는 어떤 거냐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캐나다의 경우는 60조 원 규모고요. 폴란드의 경우는 8조 원의 규모입니다. 그 규모의 차이라는 게 어떤 거냐면 60조의 규모가 됐을 경우에는 두 컨소시엄이 해도 수익성이 마진이 좀 남는다. 그러니까 같은 종류를 배를 여러 척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같은 종류의 배를 뭐 4대 만들 8척을 총 만들어야 되는데 잠수함을요. 잠수함을 4대 만들어야 되는데 4대 하는 것들이 수익성이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한 대, 2대 만드는데 하나씩 나눠 갖는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설계적인 효율성이라든지 제조의 효율성에 있어서 부적합하기 때문에 아마 이 규모에 따라서 전략들을 바꿔가면서 하고 있다라고는 크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두 회사 다 이제 잠수함에 대한 어떤 역량들은 굉장히 충분하고요. 2,300톤급, 뭐 3,000톤급을 만들 역량이 충분하기 때문에 각국에서 컨소시엄을 만든다든지 혹은 경쟁 관계를 만들면서 우리나라 K 방산의 K 조선의 발전에 굉장히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K조선이 잠수함을 저렇게 떡떡 만들 수 있는 그 정도의 실력 수준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무리를 할 텐데요. 앞서 잠깐 좀 언급했었는데 이제 한미 본격적인 관세 협상이 이루어질 겁니다. 여기서 K조선 역할 중요할 것 같고요.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활용할까요? 이거를 좀 너무 희생시키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조선의 가장 큰 문제는 특히나 이제 군사와 관한 조선의 문제는 자국 내에 만들어야 된다는 제약이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이야기냐면 해군을 만드는데 다른 나라의 해군을 만들면 가져오기도 어렵고 혹시나 다른 나라가 변심을 한다든지 정치적 이슈가 생긴다든지 이러면 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투자만 해두고 완전히 완전히 투자만 해두고 그쪽에 수주만 하고 배를 만들어는 배를 또 못 갖고 올 수 있는 이런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또 거기서 발주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걱정하는 것은 미국의 조선소를 져가지고 당연히 미국은 조선소를 미국에 져서 배도 짓고 MRO도 미국에서 하는 것을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의 기업들은 좀 이것에 대해서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인력투 역시 굉장히 많이 가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죄송합니다. 이런 것들을 여기서 죄송합니다. 이런 것들을 좀 평행추를 맞춰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지나치게 미국에 가서 만들게 되면은 미국만 좋은 일이 아니냐. 한국에 또 수익도 안 나는 일에 대해서 너무 손해를 많이 끼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 제조 2025 과연 어떤 내용인가요? 네, 2015년이었죠. 그때 이제 리커창 총리가 사실상 중국을 사실상 민간 경제로서 이제 좀 확보하고자 이렇게 제조업에 강조를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중국 제조 2025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그거예요. 제조 대국에서 제조 강국으로 이제 가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대적 배경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는 독일에서 인더스트리 4.0 발표하면서 제조 강국으로 가겠다라고 발표했었는데 그때 이제 4차 산업혁명과 맞물렸었거든요. 그래서 중국도 그러면 움직여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는 중국 제조 2025를 이제 발표됐었고 지금 이제 차트에 나오고 있지만 일단 질적 성장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그다음에 노동 지역적 제조업에서 기술 지역적 스마트 제조업으로 이제 넘어가겠다라고 이제는 정부가 이제 밝혔던 정부 주도의 이제 경제 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대의 그 산업 육성하겠다라고 이제 발표하면서 그 10가지를 또 발표도 했었었고요. 또한 정부가 사실상 정부 주도로 가다 보니까 정부가 뭐를 도와주느냐 세제 지원 같은 아무래도 이렇게 해서 정부 주도로 이제 가겠다라고 발표를 했었고 올인했죠 중국 정부가. 네. 그래서 이제 전략적 산업을 이제 육성하기로 돼 있는데 여기서 본다 그러면 이제 주요 내용도 있지만 4대 전환이 있습니다. 그 4대 전환을 좀 본다 그러면 이제 요소 구조 경제에서 사실상 지금 나오고 있죠. 주요 내용 목표 나오고 있는데 4대 전환에서 이제 혁신 구동형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이제 요소 구조 경제는 생산의 3요소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토지, 노동, 자본.
자원 이거를 가지고 사실 중국이 계속적으로 경제 성장을 해왔거든요. 값싼 노동력에 풍부한 광물 자원, 풍력 자원에 그다음에 이제는 기반 시설, 제조 기반. 그래서 이제 요소 구조용에서 갔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기술 집약적인 혁신 구조형 어떤 경제 체계로 넘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비용 우위 전략을 썼었죠. 그래서 저비용으로 갔었는데 그게 아니라 차별화 전략이라든지 아니면은 집중화 전략을 써서 질과 효율성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친환경 제조업으로의 전환도 얘기했었고 또한 생산 제조업에서 서비스형 제조업으로 넘어가고자 하는 이런 4대 전환을 이제 같이 발표했던 거고 이번에 이제는 또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이제는 2015년에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10년으로 해갖고 3단계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보고 맞아요. 있는 네. 것처럼 이제 첨단 기술 전환, 그 제조 강국으로 이제 가는 게 이제 10년짜리였고요. 2025년도부터는 이제는 강국으로 중위권으로 간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빨리 된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마지막 3단계가 세계 1위, 그러니까 미국을 수혈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리커칸 총리가 좀 발표했던 중국을 다시 한번 기술 강국으로 도약시키고자 하는 그 의지가 반영된 전략이었다고 생각해 봅니다. 박한진 교수님, 지금 놓고 보면 약간 소름 돋을 정도로 너무나 2015년에 저걸 했던 건 아니겠습니까? 네. 현실화가 돼 있고 중국의 목표를 뭐 정말 초과 달성했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데 왜 이런 방법을 선택했을까요? 이제 2015년 잠깐 얘기도 했지만 그때 당시 막 인더스트리 4.0 예. 독일 나오고 미국도 제조업으로 돌아가자 그랬을 텐데 중국이 그때 이런 식의 뭐 지금 오면은 정말 놀라울 정도로 통찰력이 있었던 건데 어떤 점 배경, 어떤 원동력이 좀 있었을까요? 예, 우선 그 시계열적으로 봐서 역사적으로 중국이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하나가 있고 네. 또 당시의 대내외 배경이 섞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역사적으로는 제가 당시에도 중국에 근무를 할 때인데요. 1998년도에 외환위기가 아시아 외환위기 네. 터졌을 때 중국이 수출 산업에 큰 압박을 받았습니다. 예. 이 전략 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해가지고 첨단 제조업에 대한 초기 정책을 구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중국이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제대로 동력을 얻지를 못했습니다. 네. 그러고 나서 한 10년 이후에 다시 추진을 하려고 했던 시기는 제가 당시에 베이징에 근무를 네. 할 때인데요. 그때는 또 다른 저력이 왔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트럼프 1기 때 강력한 압박이 다가왔던 것이죠. 네. 그래서 2008년 때는 금융위기죠. 미국발 금융위기입니다. 네네네네. 금융위기로 인해 가지고 전환을 모색을 했는데 또 한 번 놓쳤고요. 2018년에는 이게 잘못하면 10년마다 위기 상황이 온다는 국가 산업 정책의 그런 판단하에 철저하게 전환을 해야 되겠다 하는 배경을 하게 된 세대적 요인이 하나가 있고요. 먼저 가자 2015년에. 그렇습니다. 네, 10년 있다 가지 말고. 만약에 네. 이번에 변신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영원히 뒤진다는 네. 게 있고요. 그다음에 당시 중국의 국내 경제 상황을 보게 되면요. 첫 번째는 2000년대 들어서 특히 2010년대 이후에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해마다 많이 떨어집니다. 네. 중국 정부는 괜찮다고 했지만 글로벌 시각은 그렇지 않았었죠. 그래서 중국 같은 나라에서 성장률이 떨어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취업을 수용을 하지 못해요. 아주 큰일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돌파구가 필요했고요. 두 번째 상황은 비용이 너무 올라갔습니다. 제조 대국의 기초는 비용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그것이 계속 올라갔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환경오염이 너무 심해졌습니다. 묻지마 개발을 40년간 하다 보니까 환경오염이 아주 심해졌죠. 그다음에 대외적으로는 당시 글로벌 산업 사설 변화가 급속히 일어나고 있었다. 중국이 그걸 포착을 했다는 것이고요. 특히 이 과정에서 미국과 우리 앵커님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독일의 인더스트리 전략이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대국들이 재산업화 전략을 구사를 하다 보니까 중국은 더욱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많은 것을 포기하고 첨단 기술 영역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미래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 당시부터 국가 최고 지도자층의 네. 아주 강력한 결심,
다른 영역은 좀 포기를 하더라도 이 부분에는 끝까지 나간다 하는 결심을 단단히 했던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K의 3원 개 배터리다 했는데 지금 ESS까지 가세하면서 상황도 많이 역전되고 중국이 LFP 배터리를 또 많이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2차 전지 얘기해 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운도 좀 따랐다고 저는 생각해봐요. 중국이 일단 사실 자동차 산업이 캐즘에 빠지면서 어떠냐면 좀 싼 배터리를 많이 원했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LFP 배터리가 굉장히 좀 잘 나가서 중국이 좀 배터리 산업이 더 활성화됐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중국의 CATL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가 전기차, 그다음에 에너지 저장 장치죠. 이 SS까지 다 포함해서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이게 41% 하면서 1위 기록했거든요. 그 정도로 사실 지금 미국의 이제는 배터리 업체들이 전 세계를 좀 휩쓸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겠고요. 특히 이제 상위 10개 배터리 업체를 조사를 해봤더니 그 중에서 우리나라의 3사, 그다음에 이제 파나소닉 빼고 6개가 다 중국 기업들입니다. 근데 이 중국 기업들의 6개 기업의 점유율을 좀 봤더니 이게 전체의 74%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실 6개 기업이 전 세계 그 파이를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게 전년 대비해서 봤더니 한 11%가 더 늘어났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면 늘어났으면 어디서 빼갔을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3사를 봤더니 이 점유율이 이게 지금 보니까 작년 기준으로 14% 됐는데요. 이게 직전 연도와 대비해서 보면은 또 이게 10% 빠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확실하게 이제 중국의 배터리 산업이 크게 되고 있고 지금 차트에 나오고 있죠. 이게 중국의 리튬 이온 배터리 생산량이 보여주고 있는데 1170 기가와트시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게 기가와트시는 에너지 저장 용량을 표현을 하죠. 그래서 1 기가와트시가요. 이젠 자동차로 본다 그러면 한 16,000차 정도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1,170만 정도가 된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냐? 그 70 기가와트시라고 한다 그러면 자동차 수로 본다 그러면 한 1,950만 대 전기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양을 사실상 중국에서 배터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정도로 사실 리튬이온 배터리에 이제 굉장히 중국이 앞서 나가고 있다라는 게 이런 어떤 차트에서도 이제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그런 이유가 LFP 배터리에 이제는 사실상 기술 우위가 굉장히 있는 회사들이 또 CATL이라든지 중국 이제 배터리 산업들인데 이 LFP 배터리가 뭐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초반에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3원 개 배터리가 더 오래 가고 효율도 좋고요. 효율도 좋고 밀도도 높고 이래서 사실 역시나 우리 3원계야라고 했었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글로벌 환경이 또 저가 또 배터리를 원하다 보니 이 LFP 배터리 그러니까 이제 가격은 저렴하죠. 그다음에 안정성이 3원계보다는 좀 낫다라는 좀 평가도 받습니다. 네. 그래서 리튬 인산 철 배터리 이게 좀 시장의 주목을 받았었죠. 그래서 이런 점들의 어떤 시장 환경이 좀 변해가고 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봅니다. 우리가 막 폄하하고 무시하고 거짓말, 허풍이다라고 했는데 이 결과물이 나와버리니까 참 놀라운 거거든요. 중국의 AI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예, 그 AI 기술 개발도 문제지만 가장 우리가 지금 미래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요소는 뭐냐면 그게 실제적으로 응용이 돼야 되거든요. 실생활에 실물 경제하고 결합이 돼야 되거든요. 중국이 바로 이 분야에서는 일찌감치 예전에 QR 코드 시대 때부터 응용화하는 점에서는 상당히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앞서갔었습니다. 정부가 혹은 기관이 이렇게 진행한다 하면은 전부 그렇게 이제 추진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바로 AI 영역이 지금 급속도로 실물 경제하고 융합이 되어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거의 전 분야에서 AI 경제가 이제 그렇게 가고 있고요. 또 이 과정에서 두 번째 요인은 단순히 한 기술의 그 자립화가 아니고 이것이 위아래 산업 생태계를 형성해가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이제 큰 문제입니다. 나아가서 지금 중국이 생각하는 최종의 목표는 뭐냐면 지금 사실 이 분야는 세계적으로도 새로운 분야고 뭐 절대 강자가 없는 상황이죠. 지금 아직까지 경쟁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글로벌 표준화를 이루고자 하는 이제 그런 목표까지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관련국들은 지금 중국의 이런 외형적인 성과뿐만이 아니고 그 배경에 뭐가 있고 정책적 요인이 뭔지 또 국내 중국에 뒷받침하는 그 요소들은 무엇인지를 잘 봐야 될 겁니다. 특히 AI 같은 경우는 지금 서방의 그런 저 툴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오픈 소스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이거는 바로 전 세계가 쓰도록 만들어서 글로벌 표준화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발걸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단히 앞으로 중국의 이 정책하고 산업의 방향은 입체적으로 봐야 된다. 국내 요인도 보고 또 해외에서도 보고 실제 실물도 보고 기술 자체 수준도 보고 해서 대단히 복잡한 작업일 수는 있지만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작업입니다. 중국이 생각하고 있는 과제, 숙제는 뭘까요? 중국의 아킬레스건은 뭘까요? 일단은 지금 경제 구조가 이제는 정책이 탑다운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떨어뜨리는 구조인데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지속 가능한 성장이 과연 될 수 있겠느냐라는 이제는 과제를 안고 있고, 그다음에 정부 주도의 사실상 정책이라 그러면 항상 단점이 두 가지가 따릅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정부 주도로 된다 그러면은 이제는 이웃 나라들이 가만히 있지 않다는 거죠. 특히 미국이나 EU가 뭐 중국 정부가 보조금 주죠. 그다음에 중국 정부 자체가 사실상 기업들을 도와주다 보니까 불공정 경쟁이다라고 해서 이제는 무역 규제, 보복 관세 지금처럼 이제 붙게 되거든요. 이런 문제가 불거지고 또 한 가지가 정부 주도로 된다 그러면 거품 경제가 항상 낍니다. 왜 그러냐면 정부가 한쪽 측면만 밀어주거든요. 지금 보면은 뭐 중국 정부로 보면 AI라든지 아니면은 뭐 2차 전지라든지 그러면 그쪽 산업만 또 발전이 돼요. 이 정부 주도 경제라는 게. 그러면 나머지 산업은 후퇴가 되고 그 안에서 또 거품 경제가 또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중국 정부도 이거를 고민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갖고 있는 중국 경제가 지금 안고 있는 과제가 바로 이런 측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박한규 교수님, 이 질문도 꼭 하고 싶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거나 지난 1기 때부터 중국을 압박하고 지금 중국 누르기에 뭐 본인은 이제 올인하고 있거든요. 미중 관세 전쟁 치열하게 가고 있고 또 채권 금리 폭등하면서 트럼프 대통령도 뒤통수도 한번 맞았는데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우리 교수님께서는 바라보겠습니까? 이 미중 관세 전쟁의 흐름. 저는 두 나라가 최근에는 약간 소강 국면에서 이러다가 대화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은 지금 중국에서 나오는 그 외교부 대변인 발표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전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보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사실은 두 나라 다 힘들어요. 예. 말은 안 하고 예. 있지만.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을 두 사람이 물속에서 숨참기 경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 힘든데 예. 끝까지 참아야 되는 누가 먼저 누가 이기냐 나올까요? 하는 그럼 거라고. 누가 먼저? 그래서 아마 지금 요 소강 상태에서 서로 주고받고 약간 소프트한 카드를 보낸 거는 숨이 턱 밑에 걸려가지고 우리 잠시 올라가서 한숨 쉬고 다시 하자 이런 단계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워낙 지금 미중 간의 이 경쟁력 차이 이런 것들이 구조적이고 장기적이어서 이번 관세 전쟁이 혹시 어떤 경우에 조금 약화된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또 다른 모양으로 양국 간의 갈등은 또 나올 수가 있고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처럼 딱 그 가치사슬 구조에서 가운데 있는 국가들은 대단히 큰 충격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미국이 어떻게 하는가 하는 거는 지금 중국의 얘기를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국가 최고 지도부가 나서서 이런 말을 했잖아요. 네. 끝까지 간다. 네. 네. 끝까지 간다는 의미가 뭘까요? 저는 그 말은 미국이 질 때까지 가겠다는 말이 아니고 아, 그래요? 네. 미국이 지칠 때까지. 미국이 지칠 때까지 가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미국을 완전히 꺾어버렸을 경우에는 중국의 공급망도 역시 위험하기 때문에 서로 굉장히 맞물려 있기 때문에요. 지치게 한다. 예, 지치게 해서 중국의 운신의 폭을 훨씬 더 넓게 가져가는 것이 지금 중국의 목적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트럼프 쪽에서는 몇 차례 걸쳐서 자꾸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도 중국은 계속 그 강한 발언을 내세우고 있는 거는 더 지치게 만드는. 그래서 미국이 더 적극적으로 나오고 앞으로는 이렇게 강공은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제 그런 전략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5월 첫째 주 주간 경제 인사이트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